연봉이라고 하는 거 이런 걸 많이 보면 인생 전체를 이렇게 놓고 보면요. 꼭 많이 받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많이 받는 게 능사는 아니다. 그래서 평균으로 모든 게 가는 게 어쩌면 행복한 삶인지도 몰라요. 바람직한 보상 방법의 특징을 보면 바람직한 보상 방법은 회사 관점에 바람직한 특징이 있고 영업사원 관점에서 바람직한 특징이 있습니다. 회사 관점에서 바람직한 특징은 회사 전략과 일관성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효율적인 모티베이션 수단이 되어야 될 것이고 성과와의 어떤 강한 연계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월급을 많이 주면 그 성과에 따라서 뭐 성과도 좋아져야 되는데 연관성이 없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또 우수한 영업사원을 유지하거나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좋을 것이다. 영업사원의 관점에서 바람직한 보상 방법은 안정적인 수입, 성과에 따라서 수입 제공. 성과가 좋으면 거기에 따라 좀 늘어나는 걸 좋아하겠죠. 너무 복잡한 거 안 좋아해요. 단순성. 내가 월급을 예를 들어서 10만 불을 받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다른 사람들은 다 5만 불씩 받아요. 나만 10만 불 받아요. 그런 경우하고 다른 사람들은 지금 다른 사람 다 5만 불씩 받는데 10만 불 받는 경우. 반대로 반대는 어떤 경우인가요? 5만 불 평균적으로 받을 때 내가 10만 불 받으면은 많이 받는 것 같죠? 근데 반대인 경우 어떤 경우예요? 남들이 다 20만 불 받는데 나만 지금 15만 불을 받아. 남들이 다 5만 불 받을 때 10만 불 받을 때가 기분 좋겠어요? 남들이 다 20만 불 받을 때 나만 15만 불 받을 때 좋겠어요? 전자를 좋아하죠? 그럼 실질적으로 어떤 게 좋은 거예요? 10만 불 받을 때가 좋아요? 15만 불 받을 때가 좋아요? 15만 불. 그게 뭐냐면 배 아픈 거, 배고픈 거 어떤 게 더 견디기가 쉬워요? 배고픈 게 윤지은 배고픈 거하고 배 아픈 거하고 어떤 게 견디기가 쉬운가요? 배고픈 거. 네? 견디기 쉬운 거. 배 아픈 거. 배 아픈 게 견디기가 쉬워요. 배고픈 게 쉬워요. 배 아픈 거. 네? 사람들은 배고픈 거보다 배 아픈 거를 잘 못 견뎌요. 배 아프다는 얘기는 뭐예요? 거기서 배 아프다는 얘기는 진짜 배가 아프다는 개념이 아니라 질투, 시기, 공정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나만 뭔가 피해를 본다고 하는 그 배 아픈 것이 배고픈 것보다 견디기가 더 힘들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인간의 본성. 아까 남들이 다 5만 불 받을 때 내가 10만 불 받을 때는 기분 좋은데 10만 불이 15만 불 올라갔어. 근데 남들은 다 20만 불 받아. 그러면은 오히려 못 견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월급 나중에 회사 갈 때 친구들이 얼마 받느냐, 주위가 누가 받느냐 이런 게 상당히 비교를 통해서 공정성 이제 그 영업사원이 선택할 수 있는 거니까 이제 선택성에 대한 얘기. 아까 회사 전략과 일관성은 회사의 전략 목표가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인 성과 지표에 반영되도록 해서 이러한 성과 지표를 바탕으로 영업사원에 대한 보상 방법이 잘 설계되는 게 좋겠다. 예를 들어서 신제품 판매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 장기적인 고객 관계 유지가 잘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이윤을 극대화하는 이런 쪽으로 회사 전략의 목표에 연계됐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효율적인 동기발입니다. 회사가 모든 영업사원의 개별적인 니즈에 맞추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몇 개의 어떤 유형의 보상 방법을 설계해서 영업사원들한테 제시해서 영업사원이 선택하게 한다고 하면 오히려 바람직할 수도 있죠. 성과의 강한 연계성. 보상 방법은 높은 성과를 올린 영업사원에게 더 많은 보상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 성과를 많이 했는데 성과 많이 해도 아무 별로 의미가 없다. 김민정. 김민정이 공부를 열심히 하면 A를 받기를 바라죠. 근데 열심히 해도 A를 못 맞아. 그럼
김민희 어때요? 아이고 다음에도 뭐 열심히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 하겠죠. 근데 똑같이 생각해요, 그렇죠? 뭐가 아니지 진실해야지. 우수한 영업사원을 유지하는 거, 유치하는 거. 아까 우수한 영업사원을 유지하고 외부로부터 우수한 영업사원을 유치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한다고 하면 그게 바람직한 보상 방법이겠죠. 안정적인 수입이나 성과에 따라 수입을 제공한다. 영업사원이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자기 생활에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금전적인 보상을 제공한다고 하면 그게 바로 안정적인 보상 방법의 설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업사원의 실적에 부합하는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고 안정성이 뛰어나오면서도 성과에 대한 보상이 약하고 성과에 대한 보상이 뛰어나면 안정성이 약한 경향이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걸 추구하려고 하면 자동차 같은 거 판다고 했을 때 한 달에 4대까지 팔면 동일하게 300만 원을 준다. 근데 4대를 넘으면 한 대 올라갈 때마다 뭐 50만 원씩 붙는다. 근데 더 잘하려고 하면 10대 이상인 경우는 대당 5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을 준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축제하자 뭐예요? 10대 이상으로 만들려고 하겠죠. 근데 아까 4대까지는 동일하게 300만 원 준다고 하면 이 300만 원이라는 것은 적어도 우리가 가정의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봉급의 개념이죠. 그래서 그러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정도의 안정적인 수입도 확보해 주는 것도 좋고 그렇다 해서 그걸로 끝나면 의미가 없으니까 열심히 안 하니까 성과가 나면 성과에 따라서 비례적으로 증가시킵니다. 단순성은 가능한 영업사원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너무 복잡하면 안 돼요. 지난번에 우리나라 요새 그 패스트 트랙제 뭐 해가지고 연동형 비례 대표 뭐 이런 거 있어요. 그 선거 제도를 하도 복잡해서 어느 국회의원 설명하다가 나도 모르겠다. 그 나도 모르겠다 하는 걸 왜 만들어? 나도 모르겠다. 고도의 수학이 들어가요. 네? 이런 거예요. 문제냐면 우리나라 연동형 비례대표가 뭐냐면 300석 있잖아요. 그러면 253석이 지역에서 뽑는 거야. 나머지가 47석이죠. 47석에 대해서 우리가 정당을 투표한다. A 정당에다가 이제 투표를 하잖아요. 각 개인들한테 투표하지만 정당에 투표해요. 그러면 정당에서 투표 받은 걸 가지고 어느 정당이 40%다. 어느 정당이 30%다. 어느 정당이 20%면 그 47에다가 그 40%를 곱해서 비례대표를 국회의원 자리에 준 거야. 근데 지금 바뀌려고 하는 제도는 뭐냐면 40%를 받았는데 이 국회의원 이미 40% 됐다 하면 하나도 안 주는 거예요. 하나도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소수 정당에서 20%를 받았다 하면 소수 정당은 국회의원이 2명밖에 없어. 그러면 거기다가는 왕창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번에 국가에서 지금 요새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는 비례 연동형은 작은 정당이 유리하게 돼 있어요. 작은 정당이 대여섯 석밖에 없는 정당은 금방 20석, 30석의 국회의원을 만들 수 있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싸우는 제도가 아니라 자기 정당의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기 위한 방법. 여러분들은 세상이요, 뭐 하는 걸 보면 다 자기들 개인들을 위해서 하는 거지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국가가 국민을 걱정해야 돼요. 국민이 국가를 걱정해야 돼요. 민영, 국가가 국민을 걱정해야 돼요. 국민이 국가를 걱정해야 돼요. 국가가 국민을 걱정해야 돼요. 우리가 세금을 내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반대. 항상 걱정해요. 대통령이 국민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대통령을 걱정해요. 국민이 국가를 걱정해. 반대. 그 이유는 뭐냐? 정치를 해서는 안 될 사람들이 다 정치하는 거예요.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국회의원들까지 거의 90%
하니까. 그래서 나는 이 민주주의의 선거 제도에 거의 이제 한계에 와 있지 않느냐. 똑똑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할 만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니라 여론과 SNS와 이런 걸 가지고 조작해서 이루어지는 상황으로 간다고 하면 이미 선거 제도는 이미 한계에 왔다. 그래서 내가 아주 바보 같은 생각을 했어요. 대통령 학이라고 하는 학과를 만들어서 그거를 처음부터 정말로 괜찮은 애들을 거기 입학시켜서 제대로 교육을 시켜서 그 중에서 대통령도 되고 그 중에서 그걸 누가 가르쳐? 외교 장관도 시키고 이렇게 하자. 그게 훨씬 더 현명한 제도인 거 아니에요. 왜? 그동안 해보니까 선거로 뽑힌 대통령이 대통령 역할을 하기에는 너무 부족해. 근데 대한민국 안에 국민들 중에 그런 사람만 있냐? 훨씬 괜찮은 사람이 많아요. 도덕적 지도도 없고 외교 능력도 있고 제대로. 그래서 옛날에 플라톤이 이산국가라고 하는 그 저서에서 옛날 그리스 시대에 플라톤이 쓴 이산국가라고 하는 그 책을 보면 대통령이나 왕은 결혼을 하면 안 돼요. 결혼을 하는 순간에 자기 자식 새끼한테 뭘 줄 거 생각합니다. 그래서 플라톤의 그 왕은요,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가족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가족 있는 사람들은 사사로운 매입니다. 정치 얘기 몇 시간 할 수 있는데 수업 시간이니까. 보상 관련 의사결정을 하는데 보상 수준이 적정하냐, 보상 방법이 합리적이냐, 성과 평가가 공정성 있느냐, 성과와 보상과 연계가 보상과 의사결정과 합리성 있느냐. 그래서 이 성과 평가와 성과 보상 연계는 수단성과 관련된 질문이고, 보상 수준과 보상 방법은 유인성. 유인성은 어떤 개인이 그 보상이라고 하는 차원을 얼만큼 좋게 생각하느냐, 의미 있게 생각하느냐. 내가 그런 얘기 했어요. 여러분들 월급이라고 많이 받고 싶지만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거기에 그렇게 연연해 하지 않아요. 수업 시간에 할 얘기는 아니지만 월급이 얼마 이상이 되면 보통 사람 딴짓을 해요. 딴짓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또 월급 얼마큼만 주면 돼요. 월급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한 명이 얼마 가져가냐면 1년에 10억까지 가요. 개인적으로 10억까지 가는 건 아닙니다. 국회의원이 한 1억 5천 정도 되는데요. 국회의원 한 명이 딸린 식구가 있어요. 운전수부터 시작해서 밑에 그 비서들이 4급, 뭐 5급, 6급 이렇게 직원도 있어요. 그게 쫙 있어요. 그 걔들이 한 많이 받아가니까 한 1억씩 받아가. 그렇게 해서 국회의원 한 명당 국가 세금이 얼마 나가냐? 10억이 나가 1년에. 1년에 10억. 근데 10억만 나갑니까? 국회의원은 그 방 줘야죠. 그래서 거기서 쓰는 거 다 지켜야 하죠. 그 사람들도 해외 뭐 갈 때 다 국가에서 되죠. 그러면 국회의원 한 명 들어가는데 그놈이 또 밖에 나가서 지역에 가서 또 돈 처먹죠. 업체들한테 돈 처먹죠. 그러면 국회의원 한 명당 국회의원 한 명을 줄이면 얼만큼 예산이 줄였는지 몰라 사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월급 수준이 높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도 월급도 줄이고 그 국회의원 숫자도 줄이고 그 밑에 똘마니들 그 비서하는 사람들 줄여야 돼. 아니 국회의원이 왜 운전수가 있어야 됩니까? 생각해보세요. 대통령을 빼놓고 누가 장관은 꼭 운전수가 왜 필요해? 지가 하면 되지. 요새 운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국회의원이 왜 운전수가 필요하냐? 대학교 총장도 돼요. 대학교 총장 밑에 운전수 있을 필요하냐 안 필요해요? 지가 하면 되지. 운전하기 힘들 정도 되면 총장 안 하면 되지. 그래야 한 거예요. 과감한 개혁이 필요해요. 그래야 안 돼요. 국회의원, 다른 나라 영국 국회의원 보세요. 뭐 타대게요? 자전거 타고 튀어요. 영국의 국회의원들 보면 자전거 타고 다니요. 우리나라 군대 가면은 군대 옛날에는 대령만 데려 그 운전수가 있어. 그런 이유가 뭐 있어요? 퍼스타 하나 정도는 모르지만 나머지는 다 그냥 운전하면 돼. 이 사람.
그 차를 왜 줘? 관용차 왜 줘? 지가 사서 쓰면 놀고에서 쓰면 되고. 언젠가 이 유튜브가 사람들한테 공개되면 야 대학에 정말 훌륭한 교수님이 보이네 이럴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국회의원 숫자도 300명이 아니라 한 100명 이하로 줄였으면 좋겠어요. 보상 수준에 대한 의사결정입니다. 영업사원들은 보상의 방법보다는 보상의 절대적 수준에 더 많은 관심을 갖기 때문에 보상 수준에 대한 결정이 중요하다. 보상 수준은 산업에 따라서, 회사의 수익성에 따라서, 업무 관련 요인에 따라서, 인력 수급 상황에 따라서 달리 결정된다. 산업의 위험은 산업에 따라서 영업 프로세스가 다르고 이에 따라서 영업사원에게 요구되는 능력과 노력의 수준도 달라지기 때문에 산업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일반적으로 IT나 금융 부분이 보상 수준이 높아요. 제조업체가 좀 작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금융기관에 들어가면 연봉이 시작 단계가 1금융권, 2금융권, 2금융권은 뭐 3천만 원도 안 돼요. 그런데 1금융권은 거의 모든 금융권이 거의 5천만 원 수준이에요. 대졸 초임 사원.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대졸 초임 사원이 4천만 원대예요. 4천만 원. 근데 금융기관은 다 5천만 원대예요. 회사의 수익성입니다. 많은 수익을 내는 회사의 보정 수준이 당연히 높지만 그 차이가 산업 간에 보이는 차이에 비해서는 적은 경향이다. 업무 관련 요인입니다. 보상의 수준은 업무의 난이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업무 관련 요인들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고객의 규모가 많으면 영업사원의 보상 수준이 높겠죠. 시장 경쟁이 심한 시장일수록 보상 수준이 높겠죠. 역할 비중, 영업사원의 개인적인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거나 더 크면 보상 수준이 높겠죠. 신규 고객 개발의 필요성이 높을수록 결국은 보상 수준이 높겠죠. 구매나 판매 프로세스가 복잡하면 할수록 복잡한 업무를 하려고 하면 능력 있는 영업사원이어야 되니까 당연히 보상 수준도 높겠죠. 제공하는 고객 가치가 많아질수록 보상 수준이 높겠죠. 요구되는 기술이나 어떤 지식의 수준도 높을수록 보상 수준이 높을 겁니다. 기술이나 지식이 많으면 뭐 학력이 높아지지 않겠어요. 학력이 높아지고 그래야 결국은 뭐 보상도 따라가겠죠. 노동시장에서의 인력 수요 현황입니다. 노동시장에서 수요가 늘어나는 시기에는 영업사원에 대한 보상 수준이 높아지지만 수요가 줄면 보상 수준이 나아진다. 여러분들 부자들은 경기가 좋아지는 걸 좋아하겠어요? 경기가 나빠지는 걸 좋아하겠어요? 때에 따라서는요. 경기가 나빠져야 작업자들을 싸게 부려먹을 수 있어요. 경기가 좋아지면 사람들이 다 갈 데가 많으니까 월급 많이 안 주면 일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 기업은 잘 된다고 하면 오히려 경기가 나빠지는 걸 좋아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런 얘기 해보지만 기름값도 올라가는 게 좋아요? 떨어지는 게 좋아요? 서민들은 떨어지는 게 좋아하지만 아주 부자인 사람은 뭐예요? 올라가는 걸 좋아해요. 왜? 아주 올라가면 어때요? 기름값 리터당 지금 얼마지요? 가격이? 1,500원 정도 하는데 만약 5,000원 정도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다 대중교통수단 이용하니까 도로가 한적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람 서민 입장에서는 가격이 떨어지는 걸 좋아하지만 아주 부자예요. 나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아주 부자인 경우는 꼭 떨어지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때에 따라서는. 그런 것처럼 자기네 기업만 잘 나간다고 하면 경기가 오히려 나빠야 작업자들을 저렴한 비용에 활용하는 이해가죠? 영업사원에 대한 보상의 가장 큰 특징은 인센티브 활용의 활성화입니다. 강력한 동기부여의 수단입니다. 영업사원은 회사 수익의 원천인 매출을 일으키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통해서 강하게 동기부여할 필요가 있다. 영업사원은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환경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강한 동기부여 수단이 필요하다. 객관적인 측정 가능, 매출, 수익, 지출 경비 등은 다른 기준에 비해서 객관적인 측정이 용이하다는 점이다. 우리가 급여를 샐러리.
옛날에는 여러분들 할아버지들 정도 여러분들 아버지는 안 그랬을 거고 옛날에는 봉투에 노란 봉투에다가 돈을 세서 넣었어요. 7만 원 이렇게 월급을 넣어서 거기다 이따 뭐예요? 다 항목을 써요. 번복이 얼마, 뭐 얼마, 뭐 이렇게. 그때가 아버지들의 힘이 있었어요. 왜? 헌금을 가지고 와서 딱 가족한테 와이프한테 내 보이고. 그러다 어느 시대부터 왜요? 월급이 어디 들어가요? 통장에 들어가면서부터 통장에 카드를 누가 가지고 있어요? 와이프가 가지고 있으니까 아무 아버지의 권위가 떨어지기 시작해요. 옛날에는 월급 쓴 명세서까지도 이렇게 메일하게 넣어주는데 요새는 그것도 넣어주지 않고 각자가 어디에요? 컴퓨터 들어가서 보도록 되어 있어요. 급여는 영업사원의 업무 능력, 성과, 경험, 업무 시간, 업무 태도 등의 다양한 기준에 따라서 근거로 해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일정한 금액이 바로 급여고요. 커미션은 성과의 일정한 비율을 지급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보상인데 커미션의 비율은 보상 수준, 판매 제품의 마진율, 판매의 난이도 등에 의해서 받는다. 여기 그림 세 개가 나오는데 첫 번째 그림은 성과 지표 5%라고 해서 일정 비율로 커미션이 올라가는 경우. 두 번째 그림은요. T1 단계, T2 단계를 보면 T1까지는 별로 가파르게 올라가지가 않고 있다가 T1부터 T2 단계는 상당히 T1보다 가파르게 올라가죠. 그러다가 T2를 넘으면 확 올라가요. 사람들은 이걸 보면 어느 순간이에요. T1은 넘어야 되겠다. T1 넘은 사람은 T2를 넘겨야 되겠다 하는 어떤 압박감을 받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림은 반대예요. T1까지는 쫙 올라가다가 T1 넘어서 T2 단계까지는 가파르지 않죠. 그 T2를 넘어가 버리면 거의 많이 해도 별 큰 차이가 없게 만들어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들 사장이라고 하면 1번, 2번, 3번 중에 어떤 걸 택하겠어요? 내가 강력한 어떤 성과를 내려고 하면 2번이 좋겠지. 2번. 네? 그러나 사람들이 이제 너무 지나치게 거기에 열렬하게 하게 되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면 3번이 나올 수도 있어요. 너무 지나치게 서로 경쟁하게 되면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의미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가면 꼭 안 좋을 수도 있다라고 하면 2번 항목이 될 수 있어요. 점증 비율 커미션이다. 점증 비율 아까 얘기했던 점증 비율이 동기 유발에 유리하다는 얘기고요. 정감 비율 점점 줄어드는 이런 것들을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보너스입니다. 회사의 성과 지표에 대한 미리 할당 수준을 정해놓고 영업사원이 이를 달성하거나 초과했을 때 보너스를 지급하는. 이 성과 지표는 특정 제품의 총 판매액이나 수입 등과 같은 결과 지표뿐만 아니라 고객 방문 횟수나 서비스 제공 횟수와 같은 다양한 가정 지표들을 사용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 그림 보세요. 지금 그림 보면은 첫 번째는 T라고 하는 단계를 달성하면 500만 원을 지급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그림은 T1까지는 400만 원을 주다가 T2 단계를 넘어가면 500만 원이 아니라 한 단계를 넘어서 600만 원을 줘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할당을 갖다가 단순하게 한 번만 했다고 하면 두 번째는 그 구분 지점을 두 개로 나누어서 400, 600 이렇게 나누는 경우에 보너스 적용 이해가 됐습니다. 성과 지표의 측정 가능성. 인센티브는 영업사원의 성과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이기 때문에 성과 평가의 기준이 되는 성과 지표들에 대한 측정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성과 측정 가능성의 우협적인 요인들을 보면 첫 번째가 획득 가능성, 두 번째가 정확성, 세 번째가 실적절성, 시간 이런 걸 고려한 것이 적절하면 이런 세 가지 요인을 가지고 위협적인 요인들에 대한 것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급여와 인센티브의 상대적 비중과 관련해서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있겠다. 개별 영업사원의 영업활동과 판매 추적과의 인과관계에 대한 부분도 인센티브의 비중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다. 판매 활동과 지원 활동의 상대적 중요성입니다. 판매 활동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고객을 방문한다거나 고객을 접촉해서 니즈를 파악한다거나 제안서나 견적서를 제시한다거나 계약이나 수주와 같이 판매와 직결되는 활동은 판매 활동을 하고, 비판매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잠재 고객을 개발하는 것, 기존 고객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연구개발, 계획 수립 이런 것 같은 것들이 되게 비판매 활동입니다. 근데 판매 활동과 비판매 활동을 구분할 때 앞에 나와 있는 판매 활동의 중요성이 커질수록 인센티브 비중은 커지고, 반대로 아래에 있는 비판매 활동의 중요성이 커지면 급여의 비중이 높아질 수 있다. 기업의 성장 전략입니다. 급여와 인센티브의 비중은 기업이 현재 채택하고 있는 성장 전략의 어려운 정도, 어렵냐 쉽냐 그 난이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 그래서 그 표를 보면요, 이제 기존 고객, 신규 고객, 제품 유형, 기존 제품, 신규 제품에서 기존 고객을 대상으로 기존 제품으로 이제 영업을 하려고 하면 그것은 고객 관계 관리 전략이고,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신규 제품을 수행하는 전략이라고 하면 조인 무슨 전략이야? 신규 사업 창출 전략입니다. 보상 방법의 유형입니다. 보상 방법은 단독 형태가 있고 결합 형태가 있는데, 단독 형태는 급여제냐 커미션제냐. 그냥 단독은 뭐야? 그냥 월급 300만 원 똑같으냐. 커미션은 그 파는 성과에 따라서 비율로 올라가느냐. 결합 형태는 급여 플러스 커미션 형태, 급여 플러스 보너스 형태, 급여 플러스 커미션 플러스 보너스 형태, 커미션 플러스 보너스 형태. 대부분 많은 회사가 세 번째일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여기 보면요, 첫 번째 그림은 이제 급여는 동일하게 가는 거, 거기다 커미션을 더하면 그 초록 색깔로 급여 플러스 커미션이 되는 거죠. 두 번째 그림은 고 지점까지는 우리가 급여를 똑같아요. 그러다가 고 지점을 넘어가면 보너스를 받아서 이제 점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당 수준 거기까지 간 이상 사람만 보너스를 받는 형태가 됩니다. 세 번째 그림은 이제 급여는 똑같죠. 일단 커미션은 올라가죠. 근데 더 잘했을 때 보너스를 받게 되면 급여 플러스 커미션 플러스 보너스 형태가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급여가 없고 커미션하고 보너스만 있는 형태입니다. 커미션은 비율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 팔 때마다 얼마씩 올라가요. 하나 팔면 50만 원, 두 개 팔면 100만 원, 세 개 팔면 150만 원 올라가다가, 그것이 이제 5개 이상을 팔면 보너스가 더 붙는 거예요. 5개 이상 붙으면. 그래서 50만 원이 보너스가 붙고, 10개 이상이 붙으면 또 100만 원, 이렇게 우리가 하는 형태가 네 번째 그림입니다. 각각 그 급여제냐 커미션제냐, 급여 플러스 커미션 플러스 보너스에 따라서 장단